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요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그리고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차트들, 뭐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조금 보기에 앞서서 우선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S&P 관련해서 이제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M1 나누기 M2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간단하게 뭐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 미국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이제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 쪽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통해서 이제 지금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조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제 코스닥 차트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P, 뭐 나스닥, 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뭐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홀딩스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현대해상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보는 종목인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JB, KB, 신한, 애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뭐 1%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 2%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 얘기 드렸다시피 뭐 사실 갈림길에 조금 코스피는 있었는데 좀 약간 위쪽으로 잘 왔다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일단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200이고요. 파란 색깔 영역과 파란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인데 뭐 오늘 일단 프로그램 순매수가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순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이 한 2,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폭 매도가 있었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한 4천억씩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한 8,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기관이 한 5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720억 매수, 기관 한 33억 매도, 개인이 한 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1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한 2.6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조금 매수폭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한 2.1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기관하고 개인은 다 매도 중입니다. 다만 연초 이후로부터 누적적인 개인 현물 수급이 72조 정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수급은 계속해서 중기적인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코스닥은 크게 다르진 않아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는 나중에 보고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이제 일드갭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좀 금리들이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일드갭이 살짝 올라가는 걸 보실 수는 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자체는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좀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요. 뭐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어마어마하게 고평가가 된 건 아니고요. 사실 국내 증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은 비싼 편에 속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돼가지고 뭐 저는 이제 사실 고평가는 코스닥은 조금 더 심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랑 한국 1득에 같이 돼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같이 가다가 조금 이제 이격이 나는 게 이제 미국이 조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제 시작할 때부터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에 이제 좀 차별화가 됐었는데 이제 미일 전쟁 때도 원래 미국이 조금 프리미엄을 더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패권 전쟁 끝나기 한 몇 년 전쯤 블랙 먼데이 오면서 미국이 이제 밸류에이션 좀 순식간에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뭐 저는 이제 이번에도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갭 자체는 좀 메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뭐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싼 편은 아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은 훨씬 더 좀 비싸 보인다 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버퍼링이 걸리는데 조금 이제 내려가서 볼 거는 이제 이게 일드 갭이었다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건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뭐 페드 모델 같은 경우 이제 페드에서 국가별 이제 글로벌 이제 국가들별 해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다라고 해서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금리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한 모델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금리가 좀 빠지면서 사실 좀 살짝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뭐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좀 보시면은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부터 살펴보면 23조 한 6천억 정도 되면서 뭐 계속해서 소폭은 좀 감소 중이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절대 수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빠지고 있어서 뭐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신용장고 자체로는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높은 상황에서 빠지는데 뭐 이럴 때가 가장 안 좋은 거죠. 중기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신용장고 이제 증감 속도 같은 경우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맞을 때가 이제 더 이상 신용장고가 좀 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사실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코스닥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통화량 지표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는 M2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 쪽은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요.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도 M2 대비해서 2018년 고점 정도 치고 나서 빠지고 있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랑 색깔 지표 M1 나누기 M2 같은 경우가 뭐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과거 이제 낮았던 2015년 보시면은 중국 증시 급락을 하거든요. 항생이나 상해 종합.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M1 나누기 M2 그냥 M1 나누기 M2가 낮을수록 그냥 통화량 자체가 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쉽게 말해서 유동성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아니고요. 유동성이 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버렸다라 치면 유동성은 없는 거잖아요. 100억의 유동산을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면요. 뭐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뭐 낮은 수준이어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 M1 나누기 M2 가장 낮았을 때가 IMF 때였고요. 그 다음 이제 2008년도였습니다. 뭐 낮았을 때 위험한 거는 뭐 거의 분명해 보이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개선이 될지 계속 낮은 수준 더 유지하면서 무너질지 뭐 일단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어서 좀 관리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같은 경우에 YOY로는 피크치고 뭐 살짝 높아지고 있지만 뭐 과거 고점을 YOY로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미국 ISM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부문이 뭐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더뎠다가 좀 뒤늦게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추세가 아직까지는 강해 보입니다.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도 뭐 일단 절대 금액 자체는 소폭 꺾이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을 일간 수출액으로 나눈 지표는 과거 고점들을 이미 넘었다가 빠지고 있어서
일단 뭐 추세가 지금 당장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추세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훅훅 빠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세 자체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인 것 같고,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이나 S&P 봤을 때 과거 고점들이 이미 넘어져 있죠. 뭐 추세가 아직까지 무너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좀 부담이 돼 보이는 상황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추세를 봤을 때 일단 아직 장기 추세인 200일 이동평균선은 넘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는 위험 선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 추세도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라고 보여지고 50일 이동평균선 아직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 선호지만 뭐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점점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랜만에 이제 뭐 차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장기 추세도 오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에 3주봉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하나의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엘리어트 파동상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 1파, 닷컴 버블 하락 2파, 이제 금융위기 상승까지 이제 1, 2, 3, 4, 5로 3파, 그 다음 지루했던 이 금융위기 하락부터 조정 장세가 이제 삼각형 파동으로 4파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년, 18년 상승이 5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큰 1파를 이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A, B, C로 빠지면서 이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올라갔던 파동은 3-1파고 3파의 1파고 지금 내려가는 건 아마도 3-2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여기 고점에다가 채널링을 해보면은 뭐 거의 다음 부근에서 증시는 빠졌기 때문에 일단 채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파랑 3-2파 살펴보면은 코로나 이제 저점 이유가 이제 3-1파의 저점이고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5파까지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고점하고 고점이 딱 잘 닿았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 생각은 들고, 여기 채널 깨질 때 매도, 아니면 늦어도 2파 4파 채널 깨질 때 뭐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던 파동이 쐐기형으로 A파 나왔다고 보고요. 여기까지 이제 B파 올라가고 지금 이제 내려갔던 게 1, 2, 3, 4, 5로 C파까지 끝이 났다라고는 보여지고, 이 C파의 추정 같은 경우에는 5파랑 B파를 그어서 이제 A파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되는데, 딱 여기 보시면은 저점하고 저점이 여기도 딱 잘 이어지죠.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채널은 유효했다 생각이 들고, 여기 채널이 딱 깨지는 순간 아 여기가 이제 C파구나 라고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다시 또 넘었었기 때문에 좀 B파할 확률이 높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날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이 O랑 B랑 그 다음에 이제 A에 채널 올려놨던 거랑 이제 여기서 4파 저점하고 여기 A파 저점, 이게 A, B, C가 큰 A파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4파랑 A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놓은 채널이 이때 뭐 11, 이제 빼빼로 데이인 날 11월 11일 뭐 가래떡 데이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1111 이때 좀 깨졌었습니다. 근데 깨졌다가 뭐 다시 12일 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채널이 위로 깨지냐, 이 채널이 밑으로 깨지냐가 상당히 좀 중요했었거든요. 이제 볼린저 밴드도 사실 모여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좀 중요한 자리였었는데, 일단 오늘 반등을 해서 뭐 내일은 저는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만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아마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여기서 안에서 작은 1, 2, 3, 4, 5는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좀 빠지고 나서 결국은 한 406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가 그럼 이제 B일 텐데 B는 또 A, B, C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A, B, C로 이제 한 번은 갈 것 같고 406까지. 왜냐면 엘리어트 계산치로도 아까 5파 고점이 449.04고 이제 A파 저점이 이제 379.08이거든요. 근데 B파가 이제 3파리 되돌리면 406이고 618 되돌리면 한 422 정도 되거든요.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이제 비파가 근데 사실 가장 애매한 파동이긴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유일하게 추정이 어려운 게 비파인데 일단 이게 A, B, C로 끝나서 406까지 가서 끝이 날지 이게 A, B, C가 간 다음에 이게 또 A고 그 다음 B가 온 다음에 C까지 가면서 422까지 갈지는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지나고 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비파에선 저는 무리는 하지 말자. 조금 406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어차피 이제 떨어지는 파동에서의 그냥 되돌림 조정 파동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굳이 사실 무리를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일단 추세 자체가 전환선 기준선 이제 위에 올라섰고 26일도 호전이 되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가 확실히 과거보단 좀 나아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등은 예상되나 결국에는 뭐 좀 무리해서 좋을 건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뭐 좀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작게 그냥 1, 2, 3, 4, 5는 나올 것 같아서 좀 단기 조정은 살짝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C는 5파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5파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가능은 합니다만 뭐 꼭 B 여기 A, B 이제 C인데 C가 뭐 꼭 A를 꼭 넘어야 되는 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야 그냥 A, 1, 2, 3, 4, 5로 C가 끝이 났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갈 것 같긴 해서 이제 그 다음 뭐 2, 3, 뭐 4, 5 이런 식으로 400 한 6까지는 뭐 결국은 좀 빠졌다 가지 않을까. 뭐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파는 뭐 좀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제 굳이 다른 추정할 수 있는 파동 위치가 있는데 뭐 비파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 뭐 그냥 올라가도 뭐 내 돈이 아니고 뭐 내려가도 그땐 내 돈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오랜만에 지나갔던 그냥 것들을 한번 되돌려 보면은 뭐 제가 12월 뭐 한 이쯤인가요? 한 이쯤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 데일리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한 이 근처에서 풋옵션 매수를 합니다. 뭐 꽤 대량으로 풋옵션 매수를 해서 뭐 거의 바닥 정도에 이제 딱 매도를 잘 했어. 그때 좀 크게 이익이 났었고 근데 또 한번 사람이 뭐 매번 따진 못하죠. 이제 여기서 한 요 정도 부근에서 또 제가 풋을 샀다가 여기가 이제 B가 끝이지 않을까 라고 했다가 요땐 또 손실을 봅니다. 근데 결국 B가 또 여기서 오긴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뭔가 이제 B가 슬슬 올 것 같다. 고점이 이제 좀 친 것 같다. 라고 해서 625 딱 이때 430 한 9 정도에 해지를 합니다. 이땐 선물하고 그냥 콜옵션, 풋옵션 다 사는 이제 해지를 했었고요. 뭐 그랬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결국 내려오다가 제가 한 이때였던 것 같아요. 한 10월 1일 정도 그냥 해지를 이제 풉니다. 풀고 다시 또 이때 한 이 정도? 언저리에 해지를 잠깐 했다가 다시 풀고 그냥 이제 그때는 콜을 사거든요. 이제 콜 좀 샀었습니다. 콜을 좀 먹다가 이제 팔고 그때 콜 사고 오히려 그냥 증권주 사서 좀 베타가 높은 걸 사자. 여기 올라갈 때. 그래서 좀 올라가는 걸 먹었다가 이때는 다 팔고 이제 비파에서는 더 이상 무리하지 말자 해서 국내 쪽은 제가 아예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은 제가 오히려 이제 나스닥 쪽에서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는 오히려 롱을 하고 있고요. 올라갈 것 같아서 국내롱 저는 이제 미국 쪽은 오히려 약간 숏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뭐 결국엔 조금 더 반등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코스피 200을 봤었는데 뭐 코스피도 뭐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오늘 코스닥도 뭐 사실 상승폭이 크긴 했지만 뭐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뭐 저는 사실 코스닥은 차트가 그렇게 완벽하게 파동이 잘 읽히지도 않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여기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A, B, C로 A로 보고 여기 B로 보고 뭐 C로 봅니다만 뭐 저는 좀 조심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사실 항상 이제 좀 버블 말기에는 좀 가장 많이 올랐던 자산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기반이 좀 약한
자산들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무너질 때는 또 훨씬 더 크게 무너지리라 생각을 해서 뭐 조심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일단 볼린저 밴드가 여기 벌어지면서 일단 타고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 볼린저 밴드 무너지기 전에는 뭐 굳이 숏 이견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추세가 굳이 다 호전돼 있는데 뭐 여기서 무리하게 뭐 지금 딱 차트가 뭔가 확실한 게 있는 게 아닌데 뭐 굳이 먼저 뭐 숏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추세는 아직 좋은데 뭐 저는 좀 그렇게 손대고 싶진 않다. 뭐 딱 이 정도가 결론입니다. 그다음 뭐 코스닥 150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추세는 좋은 건 맞는데 뭐 굳이 사실 가고 싶진 않다. 요 정도고 이제 S&P 같은 경우도 장기 추세로 보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긴 파동은 이제 2000년에 딱 끝이 났었고요. 거의 한 70년짜리 파동이 2000년대 끝나서 여기가 이제 5파 고점 치고 여기가 A파, B파, C파로 이제 코로나가 아니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이제 B파에서 C파로 그래서 끝이 나고 이제 완전하게 새로운 파동이 이제 여기는 또 2008년에서 2009년 딱 2009년도에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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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5로 3파, 여기가 이제 딱 삼각형으로 여기도 정말 딱 깔끔하게 4파가 나오고 지금 저는 이제 5파가 거의 다 쳤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는 굳이 이제 채널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좀 많이 하락해야 사실 채널이 명확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정말 여기 2009년부터 상승분이 거의 다 저는 끝나갔다. 파동상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봉으로 좀 단기 파동으로 이제 마지막 5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치고 나서 마지막 이제 5회 5파를 또 조금 짧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또 1, 2, 3, 4, 5로 3파, 여기가 4파가 나오고 지금 이제 5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파랑 이게 사실 로그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안 풀고 해본다고 쳐도 막 크게 다르진 않아서 살펴보면은 이제 2파랑 4파랑 딱 해서 보면은 이제 로그를 그래도 뭐 이왕 정확하게 볼 걸 로그를 풀고 보죠. 네. 그냥 안 풀고 하려 했다가 그냥 로그 스케일을 풀고 좀 장기 추세 때는 이제 퍼센트로 좀 변화시켜주는 로그를 하는 게 좋은데 단기로는 뭐 로그가 하는 것보다 사실 보통 안 하는 게 더 맞아서 원래 둘 다 봐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엘리어트 파동 설명한 책에도 이제 원전에도 두 개를 다 봐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이제 해보면은 딱 올려놓으면은 이 딱 닿는 데서 빠졌거든요. 정말 딱 채널이 딱 닿는 부분에서 빠져서 뭐 저는 여기가 이제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날 뭐 좀 나스닥 쪽을 이제 다 좀 선물 매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사실 뭐 반등이 있긴 한데 뭐 이 정도 반등은 좀 있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 저는 뭐 충분히 그냥 하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근데 뭐 다만 추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긴 하죠. 전환선에서 계속 좀 지지는 보이고 있어서 추세는 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 봐서 언제든 손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저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도 좀 모여 있어서 좀 언제든 좀 위든 밑이든 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이제 볼린저 밴드 20일 말고 그냥 50일을 본다 치더라도 50일 볼린저를 사실 웬만해선 잘 안 넘거든요. 이제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거의 안 넘는데 꼭 넘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이게 항상 넘었다가 들어오면 빠지고 넘었다가 들어오면 빠지고 넘었다가 들어오면 빠지고 인데 이번에도 또 넘었다가 들어온 상황이어서 뭐 저는 이걸 다시 넘어가기보다는 그냥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보여지고요. 200일 볼린저로 본다 하더라도 200일 볼린저는 사실 더 안 넘거든요. 더 안 넘는데 또 이것도 넘어갔다가 들어오면 빠집니다. 넘어갔다 들어오면 빠지고 넘어갔다 들어오면 빠지고 근데 이것도 똑같이 넘어갔다가 들어온 상황이어서 전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계속해서 뭐 설사 여기서 좀 더 가더라도 뭐 마지막 5회 5회 오기 때문에 뭐 정말 거의 끝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똑같습니다. 뭐 채널링 했을 때 뭐 여기도 똑같은데 뭐 그래도 한번 그냥 또 다시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채널링을 해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 4파였었고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5에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라고 치면은 2파랑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딱 채널이 닿고 나서 넘었다가 그날 바로 무너지고 재차 이 8일하고 9일날 이 채널을 못 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정확하게 뭐 여기까지 올려본다 치더라도 못 넘었거든요.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20일 같은 게 여기서 넘었다가 하회를 했었고요. 50이죠. 50일 넘었다가 하회를 했었고, 200일 볼린저 같은 경우에도 넘었다가 이렇게 하회할 때 빠지고 넘었다가 하회를 하고 있어서 뭐 저는 뭐 계속 뭐 설사 여기서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계속 위험해 보이는 거는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사실 구름대 밑으로 내려와서는 쭉쭉 잘 빠지고 있죠.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당장은 뭐 추세상으로는 크게 뭐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지금은 문제는 없다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를 이제 넘었다가 아직까지는 이탈을 안 해서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기 또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추세는 좋지만 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너무 크게 이탈을 해가지고 뭐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전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볼린저가 지금 20으로 돼버린 것 같네요. 다 전부 다. 그래서 50으로 돼 있는 것 같네요. 이제 20으로 다시 좀 바꾸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여기가 5파라고는 봐서 이게 A, B, C든 그냥 1, 2, 3이든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근데 뭐 좀 추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추세는 무너지지 않아서 뭐 그냥 기준선 정도 깨지면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는 뭐 오늘 고점을 넘기긴 했습니다만 뭐 여기도 일단 볼린저 밴드를 다시 넘어서고 있지 못하고요. 20일 같은 경우도 50일 이동 볼린저 같은 경우도 못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200으로 봐도 뭐 여기도 이제 거의 다 닿은 상태까지 와가지고 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거의 다 왔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볼린저가 왜 다 왜 50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그래서 원래 이제 20을 보긴 하는데 다 50으로 바뀌어 버렸네요. 이제 항생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랑 가장 좀 비슷하다라고는 봅니다. 이게 A, B, C로 빠져서 큰 A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A, B, C로 이렇게 좀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고점은 아닌데 여기가 이제 고점이긴 합니다만 뭐 사실 중국 쪽은 뭐 저는 좀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M1 나누기 M2도 그렇고 여러가지 중국 쪽은 사실 거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약간 가까운 모양새여가지고 뭐 사실 중국 쪽은 웬만해서는 정말 개별 기업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는 이상 뭐 지수는 그렇게 뭐 투자하시는 건 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 상황이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미국 쪽 워낙 물가 지표 높게 나오면서 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뭐 전 좀 위로 사실 상방을 봤었긴 했습니다만 뭐 이제 좀 볼린저 밴드 넘어갔다가 지금 하회할 것 같아서 뭐 여기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상은 또 큰 문제는 없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슬슬 오늘 좀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구름대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계속 여기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를 보이다가 들어가서 만약에 내일까지도 좀 빠진다 라고 하면 이제 추세 자체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듭니다. 일단 뭐 추세 자체가 전보다는 안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WTI 같은 경우도 지금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오히려 이제 좀 기준선 하회하고 있어서 뭐 좀 이제 추세가 꺾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WTI는 좀 추세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는 추세다라는 생각이고, 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사실 미국 쪽 계속 버티고 있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금리가 이제 결국 테이퍼링 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금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이제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는 금은 전 결국엔 사실 빠진다라고 봅니다. 뭐 아직까지는 사실 실질금리가 버티고 있지만 뭐 결국 테이퍼링 끝나기 전에는 뭐 사실 올라가리라 보고요. 실질금리는. 그래서 사실 실질금리가 거의 지금 마이너스 1%대인데 뭐 저는 거의 1, 2%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그때 이제 금을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제 이야기 드리지만은 여기가 1, 2, 3, 4, 5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래서 ABC로 좀 조정은 나타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2% 거의 초반, 2.1대 요 정도까지는 저는 좀 결국에는 빠진다라고는 보고요. 근데 빠지고 나서 저는 이제 더 간다라고는 봅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5파를 저는 치진 않았다라고 봐서, 그래서 5파를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일단 국내 쪽 금리랑은 살짝 다른 움직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5파가 여기가 1, 2, 3, 4, 5로 뭐 저는 좀 머지않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4 조정이 뭐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고요. 4가 여기만 안 깨지면 되기 때문에 1.37만 깨지지만 않으면 돼서 뭐 4가 조정이 뭐 어디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건 뭐 사실 좀 파악은 어렵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120 이동평균선 뭐 사실 좀 깨지면 매도를 하라라고 조금 하시라라고 이제 좀 투자자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뭐 저는 뭐 사실 이 정도 거래량으로 뭐 사실 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고요. 근데 뭐 좀 상승 추세로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사실 실적은 잘 나왔죠. 이제 뭐 분기 실적 자체는 뭐 상당히 잘 나왔고, 뭐 실적은 그냥 다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뭐 이슈 있었던 건 없고 그냥 잘 나왔다. 매우 잘 나왔다. 이제 뭐 분기 순이익 한 330억 나왔으니까 뭐 사실 엄청 잘 나왔죠. 뭐 엄청 잘 나왔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 뭐 요런 상황인데, 일단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MACD나 RSI 뭐 매수 시그널 나오고 이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뭐 사실 크게는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빠진 게 그냥 뭐 좀 단기 반등이 있었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한 좀 되돌림이다 라는 정도의 저는 생각이긴 하고요. 뭐 키스콜딩스야 뭐 사실 실적보다 이제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현재 주가 일단 17,000원이고요. 나머지 뭐 실적 전망치 했을 때 뭐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실력적이 제 생각보다는 좀 더 잘 나와서 한 72,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내재 가치 상으로는 뭐 이제 그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만 4,800억이기 때문에 뭐 현재 시총 뭐 3,100억 정도는 뭐 충분히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도 커버가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왜 못 올라가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누군가 사야 올라가죠. 그리고 살 만한 이유가 사실 지금은 없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좋은데 항상 실적이 좋았었는데도 안 갔었으니까 실적이 좋아도 안 달라붙는 거죠. 이제 지금 같은 케이스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저는 뭐 사실 이제 상속세 관련된 거 어차피 지금 주식담보대출 된 거 대주주분들이 결국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다 증권사에서 빌려서 냈던 거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어차피 결국 돈을 써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돈을 쓰는 게 배당으로 받으면 이제 대주주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세율이 높다 보니까요. 최고 이제 종합소득과세 때문에 거의 50% 세금으로 떼이죠. 좀 너무 비효율적이고, 뭐 두 번째는 유상감자 가능하고요. 유상감자가 이제 대주주가 상속받은 게 15,800원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15,800원과 지금 현재 주가 17,000원 사이의 차액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유상감자는. 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대주주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은 그냥 이제 중간 정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상증자가 하더라도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가라고 생각했을 때 유상감자를 해도
이제 유통 주식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남아있는 주주들에게는 호재입니다. 역으로 이제 진료바로라는 케이스가 있고요. 실제 유상 감자를 했던 게. 근데 가장 좋은 케이스는 대주주도 그렇고 저희들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주가 자체를 올린 다음에 그냥 대주주가 뭐 남은 상속세를 물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매각하는 게 제일 좋죠.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세금 뭐 반 내니까 불리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세금 자체를 주가를 한 3배 정도 뻥튀기 시킨다. 뻥튀기도 아니죠. 사실 그냥 적정 주가가 7만 원이긴 해서 적정 주가까지 보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게 뭐 저는 가장 사실 양호한 방법이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그렇게 가능할 게 일단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언제든 뭐 그냥 모멘텀만 하나 만들어주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올라갔던 부분을 뭐 좀 되돌림이 있었고요. 현대해상이나 우리금융지주나 키스코홀딩스나 제가 뭐 결국엔 증시가 빠진다라고 하면서도 들고 있는 거는 뭐 전 이제 파생을 하다 보니까 파생을 할 때 결국 이제 해지를 할 기초자산이 있어야 뭐 사실 해지를 하든 오버해지를 하든 하는 거잖아요. 완전 네이키드로 선물을 하기에는 그건 좀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측면에서 이제 현대해상이나 우리금융지주는 좀 보유하고 있고요. 키스코도 그렇고 좀 조정을 보이긴 했고 뭐 사실 더 보일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지금 싸기는 해서 이제 MSCI 지수 이제 편출됐던 영향이 사실 제일 크긴 하거든요. 현대해상은 딴 손보들 갈 때 못 갔어가지고 원래는 저도 그래서 DB 손보랑 같이 샀다가 지금은 그냥 DB는 다 팔고 현대해상만 좀 들고 있습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저평가고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인데 뭐 지금 기대 수익률 21%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저평가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퍼랑 PBR을 보더라도 뭐 레벨 자체가 PBR이 뭐 엄청 낮죠. 뭐 ROE 대비해서도 ROE가 좀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정도랑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낮아져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는 그냥 좀 이따 종목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제 지금 이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들 설명하고 결국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아니죠. 월요일이죠. 금요일이면 좋겠지만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조금 유동성 이제 전주 대비해서 업데이트 된 거 뭐 지급준비금이나 뭐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이나 뭐 등등등등 좀 유동성 지표들 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부터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우리금융지주 이제 금융지주들 중에는 차트는 우리금융지주만 보도록 하고요. 미국 쪽은 애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 절대가치 평가로 살펴보면 현재 주가 뭐 71,400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뭐 연구 성장률, 뭐 할인율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FCF로는 한 32% 정도 상승 가능성 있고 림으로는 살짝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냥 뭐 지금 이 정도면 뭐 거의 그냥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빠진 게 거의 적정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근데 봤을 때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삼성전자는 조금 약간 되게 잘 맞거든요. 이게 워낙 쳐다보는 사람이 많은 주식이다 보니까 좀 잘 맞는데 기대 수익률이 한 8% 정도 하회를 하면 항상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때도 그렇고요. 뭐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도 이제 올해 1월에 삼성전자 엄청나게 랠리를 할 때 기대 수익률 7.9% 정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조정을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 거의 뭐 9%대긴 합니다만 뭐 과거 올라갈 때 이제 조정 보일 때 10% 이상도 충분히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상 뭐 저는 뭐 사실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파 반등 이후에 10%로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고채 10년 금리로 조정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오히려 지금이 거의 제일 비싼 레벨 정도 수준이다. 상당히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좀 많이 없다. 좀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차트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비파 반등 중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A파하고
B파 뭐 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C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 B에선 저는 그렇게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 뭐 사실 뭐 제가 뭐 삼성은 들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원래 제가 삼성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가지고. 근데 삼성은 제가 뭐 이때 12월 이때 유튜브를 했었으니까 이때는 제가 계속 추천을 드렸었어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뭐 댓글을 주실 때 뭐 뭘 사시면 좋을까요? 했을 때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뭐 당연히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고점 이렇게 칠 때는 전 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냥 볼린저 밴드로 보더라도 당연히 220일 볼린저 이탈했다가 안으로 들어올 때 당연히 이때 사실 팔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5파 이제 지나간 일은 다 끝이 났고 5파 치고 나서 A파, 뭐 B파 정도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뭐 22만 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뭐 소폭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있는 주식이다. 뭐 꽤나 조정은 많이 받지 않았나.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이 정도 사실 조정 보였으면 뭐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은 이제는 생겼다. 뭐 이 정도 16% 정도 되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는 좀 싼 구간까지는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뭐 여기도 추세가 좋지는 않죠. 추세가 좋지는 않은데 뭐 언제든 B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B 정도 반등 나왔다가 좀 빠질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여기는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그래도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인다. 뭐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지주를 살펴보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 할인율 17.4 정도 돼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마도 이제 뭐 예보 관련된 이제 지분 매각 이슈, 이제 오버행 이슈도 있고 아무래도 분할된 지 얼마 안 된 이슈도 있고 뭐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똑같은 금융지주지만 15.9 정도로 상당히 우리금융지주보다는 좀 비싼데 사실 하나금융지주도 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금융지주가 훨씬 더 싸다인 거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사실 싸다 생각을 하고 JB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사실 기대 수익률이 엄청 높았다가 많이 내려왔다. 근데 여기도 싸다. 여기도 한 17.6 정도 돼서 싸다. 근데 사실 JB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낫다. 어차피 대형사니까 같은 밸류에이션이면 우리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KB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다변화도 잘 돼 있다 보니까 14.2%여서 뭐 좀 낮긴 하지만 여기도 더 갈 수 있어 보인다 인 것 같습니다. 뭐 신한 같은 경우도 이제 15.2 정도 돼서 뭐 상대적으로 우리보단 비싸도 뭐 그래도 여기도 좀 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제 우리금융지주 차트 살펴보면은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언제든 조정을 보여도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MAC나 RSI 뭐 빠져서 근데도 뭐 사실 그냥 여기는 워낙 수급이 좋다 보니까 외국인이 뭐 많이 사다 보니까 뭐 계속 굳건하게 이겨내고 있긴 하고요. 뭐 사실 여기도 실질금리가 저는 이제 사실 국내 쪽은 이미 반등은 해서 이제 국내 쪽 사실 손보나 이제 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수익을 잘 먹었었는데 이제 향후에 뭐 좀 국내 증시는 그러니까 국내 금리는 좀 조정은 보일 거라고 봐서 뭐 살짝 조정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지 쪽을 저는 해지를 하다 보니까 S 주식이 어차피 필요해서 보유하고 있고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실질금리가 저는 더 올라간다고 봐서 국내 쪽도 이제 실질금리 올라갈 때 괜찮은 이제 좀 손보나 이제 금융지주는 좀 괜찮지 않나 이제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 이고 뭐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도 얼마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상되는 배당만 봐도 뭐 내년에 거의 7, 8% 되기 때문에 우리 금융지주도 뭐 배당 매력은 충분하고요. 현대해상도 배당이 거의 한 5, 6%는 돼서 그냥 뭐 쭉 들고 계셔도 뭐 괜찮은 회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겠죠? 이제 애플 살펴보면은 뭐 사실 애플도 그렇고 저는 뭐 웬만한 미국 테크주들은 지금은 이제 정말 정말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이제 뭐 여기서 설사 뭐 정고점을 넘던 안 넘던 뭐 저는 사실 이제 들어가기엔 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10%뭐 몇 퍼센트 더 먹자고 들어가기에는 이젠 좀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고요. 뭐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제 풀 거 제가 좀 옛날이긴 한데 업데이트를 지금 안 해가지고 애플 거 옛날 거 뭐 엄청 옛날은 아니고요. 뭐 사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애플이 2015년 영업이익이랑 2020년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었죠. 이게 단위가 얼마였을까요? 이제 억 원이 아닌데 사실. 네. 제가 억 원이 아닌데 이게 달러 단위인데 제가 100만 달러일 거예요. 아마 100만 달러 맞나? 제가 좀 만든 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이게 달러 단위인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었잖아요. 15년 대비해서 작년도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근데 줄었는데 15년도랑 이제 지금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잠시만요. 2015년도가 뭐 이때네요. 뭐 대충 뭐 그냥 한 30달러가 지금 이제 150달러입니다. 실적은 오히려 더 줄었는데 주가가 5배 올랐어요. 왜 5배 오를 수가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데 5배 오른 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주가라는 거는 실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주가는 이제 실적과 성장률, 이제 할인율의 함수입니다. 근데 실적은 뭐 거의 변동이 없었던 거잖아요. 2015년도랑. 그럼 실적이 변동이 없다는 건 성장률에도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실적과 성장률은 없었는데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제 변했던 거는 하나죠. 할인율이 낮아졌구나. 할인율이 낮아지면 주가가 높아지니까. 지금 할인율이 왜 낮아졌을까라고 하면은 뭐 가장 큰 거는 조금 있다. 이제 뭐 유동성 분석 얘기를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할인율이 낮아졌던 거는 15년도에 비해서 이제 실질금리가 상당히 낮아졌구나. 일단 이거는 비단 뭐 애플만이 아니라 미국 대부분 테크주 모두에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또 비단 또 왜 애플은 또 그 중에서도 좀 잘 가는 편이었을까? 실질금리가 낮아진 게 일단 뭐 가장 큰 원인이긴 하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원인이 있었던 것은 보시면은 애플의 이제 ROE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ROE가 2015년도에는 44%였는데 2020년도에는 ROE가 88%거든요. 사실 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ROE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ROE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삼성전자가 2020년도에 ROE가 10%밖에 안 됩니다. 애플은 88%예요. 이게 왜 그렇게 ROE가 높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또 이유가 있겠죠. 이제 ROE라는 게 결국 단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으로.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당기순이익을 이제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건데 당기순이익도 뭐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럼 ROE가 높아졌던 거는 자본이 줄었겠죠. 자본이 보시면은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12에서 한 6 정도 돼 있죠. 그럼 자본은 왜 줄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배당이 많았던 거예요. 이제 사실 정확하게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보다도 차입을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게 자사주 매입을 했다. 그래서 자본이 상당히 많이 깎였고 자본이 뭐 깎여서 나쁜 게 아니라 ROE 자체를 높여줬기 때문에 자본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퍼 영상에 보시면 있겠지만 이 ROE가 높아지면 퍼가 높아지는 형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더 고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할인율 자체가 실질금리가 낮아졌었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ROE가 높아졌기 때문에 할인율을 더 낮게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더 고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이상 차입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차입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금리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사주를 과거만큼 사기는 쉽지 않다. ROE 개선은 더 이상은 좀 어렵다. 생각보다. 자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어렵고 실질금리조차 이제 곧 반등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세금 자체도 이제 테크주주들 세금이 높아지게 되어 있죠. 유효 법인세율 자체를 지금 높여버리니까요. 최저 법인세를 하면서 뭐 생각보다 저는 그래서
우호적인 였던 과거의 이제 시절들은 거의 끝에 나지 않았나, 테크주들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도 뭐 자본이 있어야 자사주 매입을 하잖아요. 깎아먹을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앞으로의 자본 효율성 자체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애플을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테크주가 다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성 같은 경우에 뭐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 뭐 자세한 이제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이제 교육 영상에 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올린 게 있어서 뭐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준비금은 잠시만요. 지급준비금은 이제 그냥 통장 안에 있는 이제 쌓여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부산물인 거죠. 양적 완화를 하면서 통장에 쌓여 있는 돈인데, 뭐 계속 일단 양적 완화를 지금 멈춘 건 아니죠. 테이퍼링을 하면서 일단 11월, 12월은 일단 매달 150달러, 이제 국고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 줄이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아직 그냥 한 방에 0으로 줄인 건 아니어서 계속 이제 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하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완벽하게 타결되진 않았습니다만 임시적인 일단 유예가 됐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12월까지 좀 생각 좀 해보자 뭐 이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살짝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더 증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타결이 이제 돼야 되겠죠. 연방 총자산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계속 자산 매입하고 있으니까 일단 당분간은 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5월까지는 늘겠죠, 아마도. 이제 연방준비은행 부채가정 개청 같은 경우에도 지급준비금 살짝 늘면서 부채 총계는 늘었고요. 뭐 과거랑 다르게 이 RRP, 이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 증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차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아져 있죠. 뭐 과거 이제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원래 예대율 100% 되면서 증시를 이끌었었다면, 지금은 예제율이 상당히 낮은데도 증시가 이제 고평가인 거는 실질금리가 이제 낮아서인 거고요. 향후엔 지금 이제 대출 증가율이 이제 올해 한 5월부터 이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제 하락 추세에서. 그래서 뭐 사실 이때부터 테이퍼링은 예견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발표 자체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11월에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대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과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계속 이제 대출 증가율이 얼마나 증가할까, 이걸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자체는 뭐 계속해서 양적 완화의 부산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에 뭐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라고는 봅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증시의 할인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이제 항상 그냥 미국 쪽 퍼랑 이제 PBR 한번 보면은, 이제 미국 쪽 퍼 같은 경우에 이게 트레일링이어서 그냥 이제 PBR로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트레일링 PBR인데요. 이제 PBR 같은 경우가 거의 다 컨버블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4.8배니까요. 4.8배까지 와 있는데, 그러니까 PBR이 꼭 높다고 고평가는 아닙니다. PBR이 높아도 ROE가 높으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랑 같이. 근데 이제 결국 PBR이 높으려면 이제 ROE가 높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ROE가 과거보다 높냐라고 봤을 때 S&P ROE가 과거 이제 2013년 뭐 15년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살짝 높은 수준인 거죠. ROE가 큰 차이는 없는데 1%도 차이가 안 나는데 ROE 자체는 그때에 비해서 거의 한 2배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다. 근데 이게 용인이 됐던 거는 실질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이제 ROE가 높아지진 않았어도 PBR이 높아지는 게 용인이 됐었는데, 이건 이제 퍼랑 ROE, 이제 퍼랑 PBR 영상 보시면 이제 할인율에 대한 게 좀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금리가 높아지면서 이 고밸류에이션은 결국에는 유지가 좀 하기 힘들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쪽이 계속 인플레이션 만들려고 이 BEI를 안 누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계속 누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채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는데 BEI는 계속 날아가고 있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좀 눌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결국 조삼모사거든요. 지금 눌리면 나중엔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M1하고 M2로 봤을 때 이제 M1하고 이제 M2 빼기 M1 증가율이 이게 높아지면서 결국 이 돈이 실물 경제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M2 빼기 M1 증가율이 상승 추세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자산 시장으로 흘러갔다가 실물 경제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하는 거죠.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예대로는 항상 높고요. 항상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자산 시장에 있는 돈이 꾸준하게 바로바로 이제 예대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실물 시장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질 금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 금리가 이 연두 색깔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이제 저점이 0.47 정도 됐다가 꽤나 올랐죠. 1.14까지도 갔었으니까 뭐 꽤나 반등하면서 증시가 이제 미국보다는 당연히 약했던 거고요.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최근에는 조금 실질 금리가 조정을 보이면서 0. 몇이죠? 뭐 거의 한 9, 0.9까지 좀 조정을 보이면서 뭐 좀 반등할 수 있는 룸을 마련했다. 그래서 비파 반등하고 그 다음에 결국 실질금리 올라서 뭐 저는 더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더 올라가고 증시는 좀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전 당연히 실질금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더 빠지기도 힘든 상황까지 와서 미국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